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고 정치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입시 예산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신청한 학교가 2,700개교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를 가르치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며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 교원단체 등은 충분한 인력 확보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사법농단의 몸통은 임 전 차장이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에는 최고 7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내리면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고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가기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물론 금품 비위나 음주운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을 올릴 정계 인사는 한 자릿수로 전망되는데 관심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들의 포함 여부입니다. 특히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단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논란에도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며 굳은 신뢰를 보냈는데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야권의 공세가 이미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설명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당 차원의 비례대표 선거제 입장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선 과거 병립형 회귀와 함께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론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거듭 압박할 예정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 등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란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공식 창당 절차는 선거제 최종적인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명단이 공개되자 여권에선 이른바 용산 출신들이 비교적 양지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공천 진행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예측만 무성했던 용산 참모 출신들의 도전지가 공개됐습니다. 상당수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내세운 비서관급 이상 1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에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을, 해수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진갑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경북 구미을엔 강명구 허성우 등 2명의 전직 비서관이 동시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입니다. 공천을 어디 신청하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 총선을 대비해 당이 영입한 인사들은 정작 험지 출마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한 경기 수원 지역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도전장을 내미는 등 대부분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천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지만 용산 참모들의 행보가 분명 희생이나 헌신과는 차이가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마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여론의 지적을 저는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 시발점이 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도 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된 당정 갈등 요소가 제거된 것이란 평가와 함께 오히려 수평적 당정 관계 역행이란 시선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고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관위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또 지도부는 대통령실 출신들의 양지 쏠림 현상에 대해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 컷오프 윤곽이 드러날 설 연휴 이후 대통령실 출신들의 낙점 여부에 따라 공천 잡음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부터 당내 경선 지역과 명단을 발표하는 등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데요. 당초 이들 중 일부가 제3지대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엔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선 엿새에 걸친 총선 예비후보 면접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컷오프 대상자를 가르는 종합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가 정리되는 곳부터 경선 지역과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역평가 하위 20%에 든 의원 명단. 경선 준비를 위한 필수 공지사항인 만큼 이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서 사실상 컷오프 수준인 최대 30% 감산을 적용받는 만큼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위 20%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하죠. 특히 상대가 이제 청년이거나 신인이거나 여성인 경우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관건은 하위 20% 30여 명 명단에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 이른바 공천학살 규모입니다. 경선 구도가 비명계 현역대, 친명계 도전자로 굳어지며 하위 평가자의 비명계가 많을 경우 추가 탈당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권 신당 새로운 미래에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불참하는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파열음을 내며 제3지대 빅텐트마저 흔들리는 상황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신생정당엔 적지 않은 힘이지만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은 10몇 명 돼요. 비명계 학살이 있지 않겠냐는 불안감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정치 생명이 걸린 탈당까지 감행하기 위해선 보다 탄탄한 정당 기반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 합류를 기다리는 제3지대 세력이 속도 조절에 나서며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많은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의 의원님께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만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향후 민주당 탈당파들이 통합에 성공하거나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돼 탈당의 원심력이 강해지면 현역 이탈자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합니다.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을 늘릴 걸로 전망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날짜를 확정한 정부는 이미 증원 숫자도 결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늘릴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여력이 2,0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2,000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발표에 앞서 보건의료 현안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한 6,000명으로 확대돼야지 제도가 이렇게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똑같은 말을 제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 증원을 줄곧 반대해온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지난해 의사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휴진이나 진료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수용성이 없는 그 충격적인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일대 혼란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그 큰 파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이 벌어져 3년 전 환자들의 피해가 재현될 우려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1학기 2,700개교에서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1학기 늘봄학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목표인 2,000개교보다 많은 2,700개 학교가 신청서를 내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봄 안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 실국장을 지정해 늘봄 준비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 계획이 발표되자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논평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이 학교 안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앞서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청 중심의 늘봄 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사의 책임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오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이끌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86억 원을 건네는 등 이른바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듬해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 최종 지시자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등 주요 공소 사실에 재판부는 번번이 증거 부족,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농단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을 오가며 무려 106차례 재판을 소화한 이 회장은 일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이 회장까지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를 만들고도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상설중재법원은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합병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우리 정부가 배상 불필요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마지막 피고인으로 5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5년 만에 첫 판단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법부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도움을 받아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일표 전 의원의 재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직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혐의도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불법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5년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입장 없으세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가운데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이규진 전 부장판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부터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농단의 몸통이 차관급 판사에 불과했던 용두사미 결과가 나온 건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결함이 발생해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 189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는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여객기 엔진 개통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발생해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승객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구선아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전복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 가족 모임을 갖거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잠재됐던 소비가 여행으로 몰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직장인 양어진 씨. 휴식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냈지만 연휴보다 편한 날 보자는 부모님 권유 덕분입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님도 그렇고 그냥 복잡스럽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설날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물가 고금리에 거의 모든 소비는 쪼그라들었지만 여행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는 해외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대목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주요 여행사들의 해외 패키지나 관련 상품은 지난해보다 5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베트남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연휴를 활용한 이 단거리 지역 여행 수요가 평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관광이 늘며 인천공항 이용객은 재작년 1,700만 명에서 지난해 5,600만 명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패션 온라인몰에서는 한겨울에도 반바지 같은 휴양지 옷들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을 못 갔던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SNS에 공유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잠재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해외여행 급증은 여행 수지 적자폭을 키우며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현지 시각 5일 발간한 경제전망 중간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또 지난해 성장률을 3.1%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모두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성장률이 부진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 자재 가격이 35.6% 상승한 가운데 올해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수급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건설 자재 가격이 3년간 35.6%, 건설 공사비 지수는 26.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멘트와 건설 골재, 철근은 건설 경기 하락기에 수요량보다 덜 생산하는 경향이 있어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영그룹이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셋을 낳으면 국민주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 제공과 신생아를 위한 기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1명당 1억 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간 여러 지원금을 합친 성격입니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 기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게 하면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자발적 참여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입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9일 판매를 마감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최종 유효 신청 금액이 4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신규 주택 구입이 28조 4,137억 원으로 전체 65.5%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 세대가 전체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입 조건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 전산망이 2020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렸는데 미국의 경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대책광을 나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보안 상태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기밀 누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외교 전문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려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일인데 사실이라면 일본 외무성 시스템이 처음 뚫린 겁니다. 외교 전문 시스템은 정부와 해외 공간 간의 극비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로 일반 인터넷망이 아닌 별도 특수망을 사용하고 정보도 모두 암호로 처리됩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일단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情報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事案につきましては、その性質上お答え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なお、サイバー攻撃により外務省が保有する秘密情報が漏洩したという事実は確認されていない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은 당시 미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킹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 방위 기밀을 다루는 전산망이 중국 해커들의 침입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시 중국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작사에 침입해 미국의 기밀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에서 해킹에 취약한 일본 정부와 기밀을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의 보안 대책은 너무 미미하고 늦다는 미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정보 보안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한미일 정보 공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재무부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2시한부 국제 담당 차관을 포함한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 5명은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두 나라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족한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의 일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 하마스 무장 조직의 75%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중부 라트론일 전차부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24개 부대 중 18개를 물리치고 병력의 절반을 무력화했으며 지금은 잔당을 청소하고 지하 터널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시설에 거주하며 심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1년 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40대 여성 일마즈 씨는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뒤 닷새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한 팔을 잃었고 추위에 따른 괴조로 인해 두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Ayaklarım hareketsiz. Ayaklarım hareketsiz. Benim ayaklarım sıkışmamıştı. Benim sadece kolum kırıktı. Hiçbir şey yoktu benim ayaklarımda. Hareketsizlikten ve soğuktan kangren olmuş ayaklarım. 의족에 의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야나르 씨 부부는 컨테이너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이 지역의 임대료는 이미 4배나 올랐습니다. Yani hiçbir beklentim de yok. Allah'ın verdiği ömrü yaşayıp gideceğiz yani yapacak bir şey yok. Hayattan da bir zevk aldığımız da yok zaten. 가잘로 글루 씨는 지진으로 두 딸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9살 딸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진원지인 카흐라만 마라슈에 사는 18살 멜리하는 작은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에 또 지진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미래의 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집을 짓고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5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강진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생존자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에 내놓을 영상 인사에는 이전 명절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내일 방송 예정인 KBS 대담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한복을 차려입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영상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국민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합창단은 가수 변진섭이 1989년 발표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날 행사에서 이 노래를 듣고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이 담겼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창단이 전하는 설 메시지에도 여론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번 등장하던 명절 인사에서마저 대통령 배우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일정 없이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활동을 재개하는지가 관심인데 오는 7일 밤 10시 KBS가 공개하는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KBS와 2시간 넘게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 없이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평소 생각을 현장에서 바로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전후 사정 역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적 인연을 악용한 몰카 범죄이자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이 비판적 여론을 달랠 메시지를 내놨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20여 대가 허위로 호출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택시 20여 대가 호출을 받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를 호출한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택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경력 여유가 됐는지 묻고는 추가 대응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헬로윈 때 10만 인파가 운집할 가능성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걸로 보고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핵심 책임자로 참사 447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발생 2주 전쯤부터 김 전 청장은 헬로윈 때 10만 명 이상이 몰릴 거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에는 무정차 통과 필요성 등을 언급한 헬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대응 방안을 추가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직후 김 전 청장은 경비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력 여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김 전 청장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경력 사전 배치 등 지시와 당부는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참사 당일에도 별다른 지시나 조치는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가 저녁 8시 반쯤 마무리되자 김 전 청장은 고생했다는 말로 노고를 치하하고 무전을 종료했습니다. 그런 뒤 헬로윈 상황을 점검하거나 경력을 배치하는 조치 없이 퇴근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빚어지게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적절한 사전안전 대책 수립과 시행,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가 사살당한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건데요.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나라를 지키다 숨진 군인에게 예우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대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국방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은 공수부대원들의 무장 해제 요구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정 병장의 전사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고 김호랑 중령과 함께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군부는 정 병장 사인을 살해에 의한 전사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 3월에서야 당시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 병장 형제들은 정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2년 만에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 병장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 때문에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는 물론 유족들의 명예 등이 침해됐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유족 4명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5년 만에 이뤄진 배상 판결에 유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반란에 맞선 군인에 대해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전혀 애도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고 김호랑 중령 유족들도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12.12 군사 반란에 희생된 군인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추광 남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이 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문하는 등 남 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깔리는 살얼음, 블랙아이스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 위에 암살자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요. 얼마나 위험하고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 윤성훈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다리 위. 산산조각이 난 자동차들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끼는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랙아이스를 지나는 건 물을 뿌린 대리석을 지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미끄러운 건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 환경과 유사한 젖은 대리석길과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해봤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에서의 제동 거리는 16.7m, 아스팔트 도로에선 7.3m로 측정됐습니다. 같은 속력이라도 제동 거리가 2배 넘게 차이납니다. 블랙아이스 환경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제동 거리는 37.3m, 실험 환경인 대리석길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와, 거의 끝까지 오네요. 앞차와의 간격이 30m 이내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향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를 지날 때와 달리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릴 뿐 아니라 차가 아예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습기만 있어도 영하권 날씨에선 블랙아이스가 생성된다며 저속 운행을 당부합니다. 영상에서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오는 조건이면 무조건 어느 곳에나 블랙아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조심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졌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 핸들을 급격히 꺾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오늘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생계형 사면을 중심으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전망인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건부는 보건의료정책 인력정책 심의위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장 올해 적용될 증원 규모로는 1,500명 내외, 또 많게는 2,00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늘 시작됩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의제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근로시간과 정년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특수교사 측 김기훈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항소장 제출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A씨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축 선수였던 제시 린가드가 FC 서울에 입단하기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팬이 린가드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고 린가드는 몇몇 팬에게 사인과 사진 촬영을 해준 뒤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린가드는 맨유에서 200경기 넘게 출전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32경기에 나선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린가드는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내일 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뒤 모레 입단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에 이어 라이벌 메시까지 노쇼 논란으로 분노를 샀습니다. 홍콩 방문 친선 경기에 출전한 메시를 보기 위해 4만 명이 몰렸는데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껌을 씹으며 그라운드로 걸어 나온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한쪽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자 야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인터 마이애미 초청 친선 경기가 끝난 뒤의 풍경입니다. 홍콩 리그 올스타 팀이 4대1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축구의 신 메시의 플레이를 직관하기 위해 4만 명이 운집했지만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주최 측이 메시를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표값이 84만 원까지 치솟았던 경기입니다. 我花了那么多的价格，那么大的代价，我飞了5000公里过来，我看的就是他，我感觉就是我就是被欺骗了。 환호성은 경기장 밖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한 축구 팬이 광고판에 있는 메시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번 경기에 27억 원 넘는 지원금을 투입한 홍콩 정부. 존 리 행정장관까지 직접 참관했지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但係隨後咧，主辦方咧係Tatler咧係通知我哋咧，美斯係因傷係未能出場。 지난달엔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가 비슷한 일로 중국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호날두의 소속팀인 사우디 프로팀이 중국 방문 친선전을 하루 앞두고 경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I want to say sorry to the Chinese fans. Unfortunately, I have some problem. 호날두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노쇼 논란으로 무리를 빚었지만 그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기 절정의 세계적인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4번째 안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상을 3번 수상한 프랭크 시네트라와 스티비 원더 등 전설의 가수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And the Grammy goes to Taylor Swift. (66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고의 상 올해의 앨범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상 첫 4차례 수상에 대기록을 썼습니다. I would love to tell you that this is the best moment of my life, but I feel this happy when I finish a song or when I crack the code to a bridge that I love. 스위프트는 그래미상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새 앨범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를 오는 4월 발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스위프트의 4번째 그래미 올해 앨범 수상은 기념비적입니다. 3차례 수상했던 마이웨이의 프랭크 시나트라,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를 능가한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단독으로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위프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위프트는 미국 대선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지율로 부진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처럼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고 트럼프 진영은 정치엔 얼씬도 말라며 역풍 우려 속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다만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저녁 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도, 대전 0.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